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 행태가 여전히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더 벌 테니까 소비를 더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 엇갈리거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상승 압력이 높을 것 같진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고소득층 쪽에서는 소득보다 이제 물가가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사실 이제 소비단에 있어서 그 금리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의 불안 요소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도 사실 그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하 시점이 조금 멀어지기는 했지만 빨라도 6월, 늦어도 7월 달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제 스튜디오에 또 한 분 한 분 모셔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봄이네요. 좀 화사해 보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져서요. 네. 비가 왔는데도 좀 날씨는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네, 그렇죠. 지난 주말부터 그 이전부터 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게 좀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의 상황만 좀 볼까요? 지정학적 위험.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주시하면서 거기에다가 한편으로 또 소매 판매, 이 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저희가 지표가 CPI가 대체로 약간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채 상방 압력을 좀 건드리는 그 재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의 조금 기간 조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지표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크게 꺾이는 게 오히려 더 시장에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다는. 네,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PPI 지표가 지난주에 나온 지표는 사실 크게 이제 물가에 대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가격에 있어서의 부담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P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PPI 항목은 결국에 이제 PCE 지표랑 좀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국채 상방 압력을 좀 눌러줄 수 있는 또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 행태가 여전히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더 벌 테니까 소비를 더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요, 저희가 이제 매 월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세부 항목으로 이제 소득층별로 쪼개서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향후의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전에 확인한 그 소득층별로 그 물가 소득에 관련돼서 이 부분의 항목을 보자면요, 사실 많이 엇갈리거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물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상승 압력이 높을 것 같진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고소득층 쪽에서는 이 가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보다 이제 물가가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소득이 여전히 좋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사실 이제 소비단에 있어서 그 금리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가 중소득 중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조금 불안 요소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연준도 사실 그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멀어지기는 했지만 빨라도 6월, 늦어도 7월 달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상수로 둘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이 변수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재료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저희가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대한 확산의 우려, 거기에 따른 좀 불안 심리가 팽배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유가 급등이 일어날 만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왜 시장의 유가 급등이 안 좋으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우려 때문에 안 좋게 되는 부분이 이제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관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승을 할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증시가 약세장이 좀 빠르게 진입했던 경험이 구간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100달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 방향성이 이제 100달러 수준을 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증시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부정적인 재료로 아직까지는 좀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네. 이제 수송을 하는 그 원유 쪽에 있어서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이 원유 수입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가 공급망에 이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환율이 이 좀 불안 심리를 좀 반영을 상대적으로 좀 세게 하고 있지 않는 측면이 네네. 있다. 네, 오늘 이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400원도 거의 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약간 지금의 상황을 쭉 한눈에 보듯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여쭤보면 일단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이 0.3이었잖아요. 근데 0.7이면 상당히 이건 2배 이상 잘 나온 거니까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에 좀 주목해야 된다. 특히나 소득층별로 이 심리가 좀 갈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마침 간밤에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가 좋은데 소비자들이 나빠진 심리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것과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도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네. 그 신용 그 점수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은 사실 신용 점수가 과거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는 이제 부분은 없었다고 해요. 최근까지도. 근데 이제 저소득층 쪽에서 신용 점수라든지 내지는 이제 대출 쪽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좀 건전성이 사실 이제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를 조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물가가 2%대까지 아직까지 안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3% 내외 정도에서도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매크로 환경을 연준이 조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사실 앞서서 위원님께서는 6월, 7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빠르다라는 게 지금은 생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9월 달 네. 금리 인하 확률을 조금 높게 보고요. 뭐 한두 차례 정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네. 이걸 몇 차례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올해 하냐 마냐가 문제다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인하 기대가 후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3월 FMC 회의 의사록도 보면요. 연준 위원들이 어느 시점 내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했는데 연내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라고 만장일치로 이 대다수의 목소리가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도 이 고금리 상황을 길게 끌어서 본인들한테 좀 득이 될 건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대편에서 보자면 저희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지금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시작한 국가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
결국에는 또 금리차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97년도 뭐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조금 위기 사태를 촉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도 저희가 비용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연내 크지만은 않을 거는 같은 게요. 1995년도에 저희가 그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았지만요. 결국에는 이제 연착륙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해당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분기 전망에도 이제 관련된 자료를 조금 썼었는데 그때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한 3% 내외 수준이었고 경기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크게 오히려 뭐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봤을 땐 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생산성 혁신에 조금 보다 초점을 맞췄던 그 가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보자면 저희가 네트워크 혁명이 진행됐던 구간이었고 이 컴퓨터가 그 네트워크에 있어서 혁명에 있어서 약간 씨앗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자리매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보급률에 있어서 보자면요. 컴퓨터 가격의 하락이 크게 빠지면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기업들의 자본 비용이 크게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 비용 부담에 있어서 결국에는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됐던 구간이었고요. 또 이제 임금에 있어서도 보자면 이 생산성이 갑자기 빨라지게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기가 좋으니까 내가 임금을 올려야겠네라는 시각이 보통 이제 자리를 매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노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꺾일까 걱정을 해서 자기 몸값 지키기에 오히려 좀 급급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실 임금 상승률을 또 올리는 요소로 자리매김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희가 무형자산 중심으로 이 네트워크 혁명이 그때 당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진행되던 생산성의 그 속도와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그 생산성의 속도가 시차를 두고 이제 조금 거리감을 두게 됐다라는 좀 가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단에서 기업들이 걱정이 없었고 저희가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을 또 가장 예의주시하는 편이잖아요. 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때 이제 95년도와 98년도 사이 단위 노동 비용도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에서 그러면은 이 95년도 사례와 왜 빗댈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AI라는 그 생산성 혁명을 조금 들 수가 있을 네. 거는 같고요. 그래서 연준도 이제 이런 그 매크로적인 시대적인 환경을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보험성 금리 인하는 높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후퇴해서 지금 9월 그 이후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6월, 7월에도 여전히 보험성으로 가능하다. 지금 논리를 이제 들어주셨고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얘기 좀 넘어가 보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 거의 뭐 목전에 두고 어제도 크게 위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4월 보면 뭐 역외송금 이런 것도 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쳐도 지금은 지정학적 위험 뭐 이런 것도 네. 좀 겹쳐 있어서 그 위까지도 더 좀 봐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달러가 쉽게 이 강세를 좀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를 보면은 저희가 거의 사실 그 고점 수준에 다다르긴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여기서 금리 상방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같은 경우도 보자면 사실 이 수준에서도 또 크게 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좀 아래로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노이즈를 조금 완화시킨 다음에는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그 더 환율의 취약한.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그 가정하에서 그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사그라들고 이제 시장이 또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게 펀디멘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중국과 대만과 비교해도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실효 환율로 그거를 따지는데 저희가 평균선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계속해서 아래에 머물렸냐라고 봤을 때 그 크게 두 가지 요인이었거든요. 일단 이제 2018년 전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이익 변동성에 있어서 좀 변동이 이제 이런 약간 증시에 노이즈가 있을 때 변동성이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이제 뭐 이웃나라 대만은 사실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잘 잡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주주 환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또 평가를 하는 이제 그 또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재료가 저희가 예전에 환율에 있어서 저평가를 이제 발목을 잡았던 재료였는데 이게 조금 개선되는 흐름이 올해도 이제 여전히 보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달러인 외생 변수인 달러가 좀 움직여준다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저평가에서 좀 탈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도 보자면요, 뭐 과거에 있어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제 중국 쪽의 인프라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밋밋한 상황이지만요. 반대로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수출 성장을 좀 시연을 하고 있는 뭐 헬스케어라든지 미국 쪽의 수출이 계속해서 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이 잘하고 있는 업종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는 환율에 있어서도 지금은 변동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변동성도 차츰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IMF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뭐 레고랜드 이렇게 환율이 좀 변동성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때에 비해서 달러와 어차피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니까 뭐 이렇게 좀 용이 나는 측면도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을 또 네. 위원님은 짚어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엔화도 34년 만에 최저 가치, 뭐 엔화 이 현상은 좀 계속되네요. 엔화도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외생 변수, 결국엔 이제 달러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일본 경기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꺾이는 그 지표들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BOJ가 긴축 기조를 올해 연내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도 그렇게 크게 상단을 굳이 열어놔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보자면 지금 달러랑 조금 상대 비교를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아까 제가 95년도 사례를 조금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달러가 극심한 저평가였고 엔화가 고평가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직전에 저희가 플라자 합의가 단행이 되면서 이게 사실 이제 좀 증시에 또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달러에 고정되어 있던 그 신흥국들의 외환위기까지도 조금 발생을 했던 구간이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반대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본이 이제 증시라든지 경제 부양을 하겠다고 금리를 6%에서 0.5%대까지 이제 인하를 네. 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반대의 그 정책 기조인 네,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를 했고 20년물 금리도 이제 0.4에서 한 0.7%대까지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엔화도 사실 강세 가능성이 저는 연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그렇다면 봤을 때 우리 시장 얘기 좀 넘어와
보자면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어제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계속해서 좀 매력을 느낄 만한 시장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취약해져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에는 조금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네. 우호적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야권에서도 밸류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외국인들의 그 자금이 뭐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환율 절대적인 레벨은 외국인들이 환차익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게 있지만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전제 조건, 환율이 만약에 저평가에서 점점 해소되는 구간이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아시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고 봤을 때 오늘이 가장 저렴한 증시와 산업 그리고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다라고 저는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 일본 쪽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이제 순매수 기조를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2월 달부터 인도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이런 증시들은 사실 1차적으로 뭐 리레이팅이 진행이 됐거나 이미 성장률에 있어서 너무 높은 성장률을 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간 꾸준히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증시가 올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은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발생한 그 2월 달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기조가 저는 연내에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이제 저희가 AI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구간 내에서는 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서를 또 자세하게 쓰신 게 있어서요. 이 이재선 연구위원님의 보고서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총선 이후에 이 정책 동력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다. 계속해서 좀 동력 있게 네. 이어갈 것 같다. 네, 기대감을 네.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네, 저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얘기 짧게만 좀 해볼까요? 보조금 64억 달러 파격 지원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셨는지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또 좋은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저희가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도 생각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캐펙스 투자의 모멘텀을 받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는 또 이제 외국인에 상대적으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저희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또 워낙 높다 보니까 IT의 밸류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상대 그 국가의 그 1등 기업을 조금 비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네. 향후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TSMC보다 삼성전자가 달러 환산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약간 이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하지 아.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보조금 비율도 뭐 좀 보자면 물론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는 저리 대출이라는 게 껴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보자면 인텔이 8.5%, TSMC 10.2%, 삼성전자 14% 수준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